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신영 목사입니다.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네, 지난주에는 한번 저희가 아주 실험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이완 전도사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가만 보니까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이렇게 보통 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실험적으로 온라인 했죠. 그럼 또 한 번 실험해야죠. 이번에 청년부 갑니다. 청년부. 네. 청년 사역에 요새 이제 뭐 파트 전도사님을 구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드물긴 하지만, 그렇죠. 요새 교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통 전임 목사님이 그냥 한 파트 더 껴서 하는 게 청년부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그래도 청년부 사역자가 필요한 교회가 여전히 한국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또 청년 사역 하실 때 또 목사님들하고 다른 그 현장감이 좀 있어요. 네. 제가 10년 전 청년 사역했을 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언제나 한번 해보고 싶지만 이제 나이가 돌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점 많이 아쉽고요. 오늘 그런 아쉬움을 또 달래려고 또 현장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우리 청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여러 군데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근처에 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안 모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산제일교회에 계시는 우리 안호선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안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안호선 전도사입니다. 네. 뭐 살짝 어색하시긴 했는데 곧 분위기 좋아지실 것 같고요. 네,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가 그 사역을 처음 하시는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부서 사역을 처음 해야 하는 이제 뭐 목회자들 그런 분들에게 좀 이 대상들과 사역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극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오셨는데 간단한 전도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 그리고 부서, 사역 경력, 이전에 사역을 하셨다면 경력, 요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안산제일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1청년부 20살부터 25살까지 청년들을 이제 사역하고 있고요. 또한 전도사 사역으로는 이 안산제일교회에서는 이제 3년 차, 그리고 그 전 교회에서 해서 이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20대, 아까 연령이 어떻게 됐죠? 20살에서 25살. 대학생이네요. 네. 그럼 또 대학 사역이 또 많이 매겨야 되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전에는 그러면 혹시 어떤 부서 사역을 하셨었죠? 이전 교회에선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요. 근데 그 교회에 사역하기 이전에 보호관찰소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보호관찰소 사역을 하셨었군요. 네. 보호관찰소 사역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사역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배운 것도 많았는데 또 반대로 제일 속상했고 제일 실패를 해야 할까요? 그런 경험을 오히려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실패와 실수를 바탕으로 지금 조금은 더 나아졌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것보다 조금은 제가 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호관찰소 사역을 하셨으면 이제 웬만큼 사고 치는 청소년이나 청년 만나면 너는 그냥 뭐 내가 품어줄 수 있다 이 정도에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보호관찰소를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그쪽 계열이었거든요. 사고를 많이 치고 또 이제 근데 이제 보호관찰소 가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아이들이 이제 저희를 좀 새님처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새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니야 너가 네가 뭘 안다고 여기를 오냐.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저보다 밑에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은 좀 놀래더라고요. 알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알고 있지 전도사가? 좀 많이 돌아봤구나. 네, 좀 새님은 아니구나. 근데 이제 결국은 느꼈던 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랑 이제 달랐던 거는 둘 다 일탈을 했고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안 좋은 길에 있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해석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의 부재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쪽에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총 5년 정도 사역을 하셨고 안산제일교회에서 3년 차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전도사님이 아무리 지금 청년 사역을 하셨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어도
전도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런 목회에 관심이 있고 이런 목회를 좋아합니다. 한 영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청년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 온 것도 맞고 네. 그 다음에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싶은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욕심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저도 느끼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꼰대가 되어 가는구나. 혹은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도 아재가 되어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세상의 속도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변화의 가장 빠른 것들이 저는 청소년이랑 대학생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힘들게 따라가고 있긴 한데 어느 순간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내려놓아야 할 그때를 좀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제 인간적인 욕심이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소망이고요. 제일 관심 있는 목회랑 제가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비전은 선교인데 일반 선교라기보다는 그곳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사역을 하면서 마을 선교를 같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제 라오스 방비행이라는 지역을 갔었는데 이제 그 꽃보다 청춘도 나와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곳의 숙소가 이제 한인 민박인데 남자 둘이 자는데 한 12,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남자 2명이서 12,000원이면 하루에 6,0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진짜 싸다. 근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12,000원은 식사 4끼를 할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던데 그런 것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거기 가서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돈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마을을 확장하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를 외국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또 다른 욕심은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조금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도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네. 꼭 나중에 그리고 되면은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아는 분들 저하고 얘기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사회적 기업 얘기를 해요. 선교를 사회적 기업을 갖고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거 이렇게 현지인을 고용하고 그 사람을 고용하면서 복음을 들을래 안 들을래 선택권도 주고 이렇게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한번 또 전도사님과 그런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마을 선교 요즘 마을 선교 이런 컨셉들이 많기는 하죠. 네. 뭐 전도사님도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그럼 국내 말고 해외에 네 해외 쪽을 해외 선교 쪽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국내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물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과연 그 돈으로 이 마을을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봤던 거는 이제 그냥 이제 식사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수입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를 돕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국내보다는 국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국가를 좀 고려하신 국가가 있으세요? 저는 동남아 쪽 생각하고 동남아 있고요. 쪽이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쪽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베트남, 라오스, 태국이 캄보디아까지 얽히고 설켜 있는 역사가 있던 그런 나라들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언제 꼭 하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그 전도사님도 교회 사역 처음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5년 전 뭐 아니면 보호관찰소에 처음 가실 때도 자 그때 처음 사역 나갈 때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제가 첫 설교한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설교 파일을 다 아직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것들을 들어가서 봐요. 옛날에 내가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느끼는 게 그 당시에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고 있는 중에 제가 되게 속상하고 화가 날 정도로 또 다른 생각은 막 이제 이 설교를 들어준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마울 정도로 진짜 형편없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역 나갔을 때 몇 달은 제가 토요일에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누워봐도 잠이 안 오고 불안해서. 그죠?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는 네, 거예요. 계속. 예. 근데 이제 또 어떤 날은 또 설교가 너무 안 써지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 밤새 새벽 설교 계속 쓰는데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설교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흔히 말하는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열정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력이 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과 거기서 겁도 났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 나오셨던 사역자 고민 상담소에 나오셨던 많은 목회자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첫 설교하기 전날 그 토요일 밤에 뭔가 이 찝찝하고 힘들고 뭔가 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잠을 강제로 자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제가 증언처럼 많이 들었는데 네 전도사님도 역시 설교에 근데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렵지 않나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건 느끼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하면 할수록 조금은 좋아졌구나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늘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늘었지 않았을까? 네. 네. 뭐 아무래도 자주 강단에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늘겠지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컨텐츠 본문을 고르고 그 본문에서 또한 새로운 관점을 내가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어려움이 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네, 같이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제는 뭐 이제 기본적인 질문 좀 드렸고 이제는 오늘은 청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셨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회 사역 하시면서 청년들과 나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10점 만점의 점수로 표현해 주시고 10점 만점 몇 점이다 해주시고 관계에서 잘 되는 거 2가지 어려운 게 있다 뭐 1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 말씀드리면 네,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어차피 확인 불가능하니까 저는 한 10점 중에 6점? 그렇게 낮게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한 8점 정도 되는구나 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오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나만 혹시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겁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8점이라고 되게 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요즘에는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좀 낮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에서 좋은 부분, 잘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일단 맛집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먹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먹인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 이 식교제가 네. 진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이 용돈을 받아 쓰고 있고 또 금전적으로 크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금 비싼 음식 혹은 조금 외곽으로 나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교육자로서 차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신방이라는 목적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의 청년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왕이면 맛없는 거 먹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식탁 네.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학 사역에서 네,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잘 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전도사인데 전도사 같지 않은 것. 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대할 때에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한테 이야기하면 교역자한테는 말 못할 부분인데 이러면서 리더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게 목사님한테는 말 못할 부분인데 전도사님한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역자라는 그 직책이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교역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뭔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을 다행히 좀 잘 전도사로 잘 안 봐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연락할 수 있고 조금 더 속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부분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사인데 목사 티 안 내기, 전도사인데 전도사 티 안 내기. 네, 그거를 그렇다고 뭐 극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으세요? 아 있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은 요것도 뭐 한 가지 말씀드려야 예, 되는데 예, 예. 제가 두 개.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제가 좀 고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사역을 해야 할 때 방향성을 잡을 때 제가 정한 것들에서 크게 변화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이 되면서 어른이고 네. 이제 본인의 이제 자아도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가끔씩 그 가운데 조금은 뭐 충돌 아닌 충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서로 애매한 관계 있잖아요. 네. 나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쟤는 저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조율이 안 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제일 큰 약점이라 생각하는데 교역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청년들을 권면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훈계해야 할 때가 있고 근데 제가 그 부분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잘못된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때 강압적으로 보이진 않을까. 혹시나 내가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때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품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스탠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좀 더 권면해야 할까 어떻게 조금 더 그 아이들에게 제시해야 할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권면할 때 권면을 누구나 할 수는 있죠. 근데 저 상대방이 내 권면을 받아들일 만큼의 마음의 그릇이 크기가 있냐 없냐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이 청년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렵죠. 그리고 뭐 아까 맛집 얘기도 하셨지만 이 식탁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1살, 12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를 낳을 때였으니까 12년, 11년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여름이 되면 제가 집에 안 있어요. 신대원 방학을 시작하면 교회로 가요. 새벽 6시. 그러면 새벽에 아이들이 와요. 큐티 모임을 하자고. 그럼 그 아이들랑 큐티 모임을 하고 아침밥을 회장하고 해먹여서 보내요. 그리고 오후에 한 서너 시쯤 되면 또 교회 또 가요. 그러면 뭐 하냐면 그때부터 국내 선교, 저는 제주 선교 뭐 굉장히 하드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고. 국내 선교를 가려고 오후 3시쯤 모여서 한 2주 동안 합숙은 아니지만 훈련을 해요. 근데 가서 하는 사역이 뭐 여름 성경학교 사역, 비자리 교회 그거하고 그 교회 일손 돕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집 짓는 사역 이런 거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사실 집 짓는 사역은 모일 필요가 없는데 여름 성경학교 사역 때문에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 우르르 저희 집으로 끌고 가서 밥 먹이고 집에 보내고 뭐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애들은 뭐 다행히 그거를 또 저희 집사람 용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죠. 예, 뭐 다 아시지만 교육자들이 이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다 사먹일 수는 없고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저는 또 전도사지만 욕도 잘했거든요. 애들한테 찰지게 그냥. 예, 한 번은 그 생각이 나네요. 선교 훈련을 하는데 청년이 도망갔어요. 난감하죠. 근데 얘가 어디 갔냐 위에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지금 암흑의 당구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요. 찾아와라.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쭈루루 가서 잡아옵니다. 잡아오면 얘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럼 이제 서 있으면 야, 너 뭐 그따위로 할 거면 선교 가지 마.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딱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예수님은 있냐? 그러면 내가 뭐 굉장히 뭐 힘들어해요. 예,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네 마음에 예수님은 있냐? 이런 말을 제가 던질 수 있는 거는 그 청년하고 제가 한 1년, 2년 계속 뭔가 뒹굴렀다는 거거든요. 수련회에서 뭐 못 보여줄 상 다 보이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 사역은 전도사님 해주신 얘기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내가 얼마나 시간과 관심과 애정을 쏟느냐.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고집이 있다던가 뭐 권면하는 게 좀 훈계 어렵다라는 부분이 단점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는 고집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왜 그냥 타협하지 않을 것에는 또 맞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이제 슬슬 선배 목회자가 되어가는 입장에서 늘 부끄러운 건 뭐냐면 타협할 거에는 타협하지 않고 타협 안 해야 될 거에는 아주 그냥 고개를 쿡 숙여갖고 꼬리를 잘 흔드는 강아지처럼 막 그럴 때가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굉장히 뭐 권면이라고 하지만 그게 상처 주는 말이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은 정말 이렇게 가려서 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꼭 전도사님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게 전도사님이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도사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말이 길었네요. 갑자기 청년 사역하던 시절이 생각나서. 네. 자, 청년들하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하실 때 청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걸까요?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저는 신뢰와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청소년 사역할 때는 그냥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 청소년들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전사님이라기보다 쌤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많았고, 또 제가 어떤 것들을 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청년부가 오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들이, 이건 제 생각이지만 성인이 되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이라는 학교라는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그 품에서 벗어나서 자아를 가진 성인으로 됐다라는 것이라고 해서 교역자도 그 청년들을 하나의 자아로서 인정해주고 또한 존중해줘야 하고, 그래서 예의를 가져야 하고, 또한 반대로 그 청년들도 교역자를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좀 다른 교역자들이 이제 청년이랑 되게 서스럼 없이 허물 없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게 되게 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실수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은 되게 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는 예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또 신뢰가 있어야지 이 교역자를 믿고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그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은 부모님부터 다녔으면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있었으면, 예를 들어 나이가 30이라면은 청년부 교역자만 10년을 봤잖아요. 그 생각하거든요. 청년부 교역자가 그러면 한 3-4번은 바뀌었을 건데 거기서 거기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탁월한 사람이어서 야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거 우리 해봤는데요. 보통 이렇지 않을까? 근데 그것들을 그러면은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신뢰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인간적으로 좋아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교역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신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좀 옛날에 해봤던 거라서 실패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목회자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공동체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말로 실수한다는 건 저도 청년 사역할 때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청년들 잘 놀렸거든요. 그랬더니 상처받더라고요. 놀리지 말아달라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 놀려가지고 한번 전사님 싫어! 그러고 막 도망가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 신뢰하고 예의의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일반 교육부서 사역할 때 선생님들한테 늘 존칭을 쓰다가 그 아이들한테만 반말을 썼는데, 이게 청년 사역으로 오면 내가 존칭을 써야 될 상대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이게 이렇게 편한 건데, 청년들도 가끔은 좀 편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얘네보다 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예의가 아니고 이제
뭐 상하관계처럼 느끼는데 사실 목회자가 상하관계로 있으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모든 목회자 이 사역자 고민 상담소를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상황인 겁니다. 네, 예의를 지켜야 되고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전도사님께서 바라시는 청년들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고 제가 사역했던 10년 전과도 뭐 강산이 한 4-5번은 바뀌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어떻게 전도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청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라는 청년 공동체의 모습이 저는 약간 잔치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경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뭐 청년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전이니까 그때는 평일에 저녁에 그냥 교회 가면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모여서 놀고 네. 그다음 주일날도 예배 마치면 당연히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믿음이 되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좋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좋구나.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다 보니까 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지고 이렇게 저의 신앙이 발달됐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신앙에 되게 중점적이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은데 저는 그 공동체성이 조금 더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그 재미라는 요소가 청년들한테 아 교회라는 곳이 되게 재미있는 곳이구나. 교회 사람들이랑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 믿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그냥 없이 세상에서 그런 즐거움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바라는 청년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그러한 재미를 교회에서 찾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봤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전도사님 뭐 과거가 있으시니까 사람들이 보통 알코올 좀 하면 이제 게임 하잖아요. 그 게임 다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 그렇지 않나요? 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네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죠. 많이 하던 건데 이제 그런데 이 오늘 전도사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저는 확 와닿는 게 이 사람들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뭐 양육이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전도사님도 청년들한테 교회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해 주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계속 어떻게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들이 예산이면 예산, 장소면 장소, 시간이면 시간을 해줄 수 있겠다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도 조심스럽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갔을 때는 이 강요가 폭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조심성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처럼 더 그렇지만 더 계속해서 뭔가 소극적이 되고 더 움츠러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들이 절대 혼자 신앙을 이겨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이면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주는 거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도사님 이제는 또 세대가 다르니까 저희 때는 이제 대학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대략 지역들이 묶이니까 제가 캠퍼스 신방이나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뭐 신촌이다 신촌 어디 갈게 그러면 그 신촌 일대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그 시간에 시간 된 애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잘 모르니 너네가 맛있는 집을 대라. 너네가 좋아하는 집을 가자.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먹고 이렇게 뭐 이야기 듣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사실 대학생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하고
자기들이 익숙한 공간에 교육자가 찾아와 주는 것도 신기한 거죠. 뭐 그러면서 공동 그 안에 그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은 학교가 중요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학교의 친구들끼리 얼굴 보고 익혀서 급할 때는 그렇게 서로 도움 받아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잔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교회다. 네, 이런 것들 알려줄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전 사역은 청소년 사역을 해주셨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였고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건 저는 연락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약간 이럴 때 저도 아 나도 꼰대구나 아니 나도 이제 라떼 이스 홀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청년 때는 이제 예를 들어 교역자가 연락이 오면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혹시 목사님 무슨 일이시냐 아니면 전화를 못 받았더라도 목사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주일날 가서 봐야 하니까 다시 이게 껄끄러우니까. 네. 근데 무슨 요즘 이제 청년들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연락이 되게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전선생님 전화하셨네요. 뭐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기대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없고 또 이제 카톡을 보내면은 이제 카톡을 이제 흔히 씹는다 하죠. 익십. 일십. 근데 그것보다 더 상처되는 게 있는데 네. 그 일이 사라지지 않을 때. 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일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너무 속상.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카톡 자체를 안 읽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보고 문자를 해보고 카톡을 해봐도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관계에서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유라도 알면 바람 맞는데 이유라도 알면 좀 상처 덜 받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일십하면은 그냥 싫은 거 보구나 아, 이러는데 이제 일이 안 사라지면 안 사라지는 건 이건 거의 무시거든요. 그 사랑의 반대말이 무시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나는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네. 근데 우리 청년 사역을 이제 하셔야 하는 우리 교육자들이라든지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제가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무시당하는 문화에 조금 이제 단단해지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요즘에 비대면으로 가니까 더하죠.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건데 보호관찰소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그것들이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첫 사역이다 보니까 열정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진짜 제가 그 보호관찰소 있는 애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막 가서 예배하고 애들이랑 기도하고 이제 6개월마다 수련회를 하는데 애들이 진짜 막 울고 이제 예수님 만난 것 같다고 전선생님 저 이제 나가면 진짜 이렇게 안 살 거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주님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한 달쯤 지나면은 그 애가 이제 출소를 하는데 또 똑같은 걸로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애는 아직 좀 남았구나. 근데 문제가 진짜 그곳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한 50% 작게 나든 30%는 다시 똑같이 들어와요. 3달을 못 넘기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인간에 대한 환멸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항상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교사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천성 절대 안 변한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들더라고요. 주님이 진짜 얘들을 안 변하는 겁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진짜 얘들 위해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니까 또 얘들 주님 만난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울면서 주님 찾은 것들 안 바뀌니까 너무 그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게 인간적인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것들을 썼으니까 얘가 2, 30은 바뀌어야지. 그렇죠. 예. 네. 그 열매를 보고 싶은 맞아요. 그 욕심이.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냥 상처에 되게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무던해지는 거죠. 만약에 제 처음 사역하시면 아마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열정도 되게 강하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도 강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 보면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과 진짜 많은 물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애들이 올해는 이만큼은 해주겠지. 근데 그것들이 엄청 큰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또 그 상처에 되게 익숙해지시면은 또 결국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비록 제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긴 시간이 지난 뒤에 혹시나 우리가 그 있었던 쌓았던 그 작은 추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것들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게 사역자의 자세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연락이 안 됐던 청년이 있는데 극적으로 연락에 성공한 케이스는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요 부분에서 사역과 관련돼서 아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앞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다면 이겨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전화를 계속했죠.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안녕하세요 안호선 전도사입니다.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 저장을 안 해놓고 실수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잠시만 통화 괜찮으세요? 이러니까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끊을게요. 이러면서 딱 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차단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하나는 상대가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해주겠네요. 하나는 이제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친한 친구를 이용해서 셋이 만나는 방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3자 대면. 예, 3자 대면. 그래서 이제 3명이서 만나면은 대신에 이제 그분은 이제 저랑 친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분한테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청년을 같이 보고 싶은데 너희들이가 친한 걸 안다. 대신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너가 한번 연락해서 나를 잡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성공률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보기는 부담스러웠던 거였고 또 이제 나오면은 저는 처음 조건을 걸거든요. 만났을 때 교회 나오란 이야기 안 하겠다. 그리고 기도 제목 뭐냐 이야기 안 물어보겠다. 그냥 진짜 편하게 밥 먹다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리 가다 가라. 대신에 내가 밥이랑 커피 사주겠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공통사가 셋이가 교회니까 처음에는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교회 집에 조금 전에 되면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략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지 조금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연락을 하면 그래도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닌데 진짜 먹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은 좀 수월하죠. 예,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확률도 조금 올라가고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상담 공부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익숙한 사람 옆에 살짝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익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전략적으로 아주 삼자 대면을 해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전도사님 해주셨던 얘기들 이제 그 보호관찰소에서 아이들 나가면 석 달 있다 다시 그대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부정적인 회복 탄력성인 거죠. 나쁜 것을 또 하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그 사회에서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안 나온 청년들은 보면 교회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옆에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익숙하니까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가 익숙한 상황을 만들어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바위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구멍이 나듯이 그냥 아까 전도사님 해주신 얘기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다른 내 뒤에 누군가가 내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둘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로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려야겠죠. 네. 자,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쭉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저희 이제 인터뷰가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사역자 고민 상담소가 항상 오는 사역자분들께 드리는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 이게 뭐냐면 보통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MZ 세대예요. 네.
저는 MZ 세대가 껴주면 껴주는 거고 아니면 나가야 있어야 되는 나이지만 전도사님은 MZ 세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MZ 세대의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MZ 세대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MZ 세대 목회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진 목회자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세대죠. 내 세대 목회자들은 어떨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옛날에 그 뭐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MZ 세대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더라고요. MZ는 그래요? MZ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MZ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흔히 이제 신학교에서 만난 동생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씩은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뭔가의 공동체의 건강과 공동체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당연시됐더라면은 이제는 그것보다는 일단 개인의 만족이 조금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역에서도 조금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역자들끼리 연합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서도 본인이 정한 확실한 선과 본인의 그런 것들이 되게 확고한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사역이랑은 조금 달랐으니까 좀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서로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MZ 세대라는 것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MZ 세대 이전과 이유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청년에 대한 것도 동일한 내용인데 배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신학이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다른데 물론 이제 사역도 다른 사람들한테 각자 배웠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사역도 다를 건데 근데 이제 나만 맞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제 사역자로서 어느 정도의 그런 확신은 있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분열되고 문제가 일으키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실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육자끼리 관계가 결국은 교회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더라고요. 티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또한 서로가 배려할 수 있으면은 아마 이런 특징들조차도 그 장점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그 배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완 전도사님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목회는 협업을 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 협업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렇게 공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하면은 또 이제 그걸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도사님의 아주 찰진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필요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제가 보니까 뭐 교회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교역자가 여럿 있으면 반드시 협업을 하는 구조로 가더라고요. 뭔가 사역에서 하나 정도는. 근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배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희생보다는 개인의 만족이 우선시되는 세대다 보니까 그게 이 MZ 세대의 보편적인 흐름이고 그 세대의 보편적인 흐름에서 성장한 MZ 세대 목회자도 그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상황이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네요. 자, 이제 MZ 세대의 입장에서 앞으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 거다라고 예상되시는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 고민 그렇죠? 안 해. 예. 계룡산 쪽에 가 있어야죠. 저희가 흔히 뭐 이제 사역할 때 장난을 그러잖아요. 홈런 치는데. 예. 근데 되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봤었는데 제일 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다 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현장 예배 인원과 또 온라인 예배 인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들을 떠나서 그것보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게, 그래서 그 다음에 모임이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맞아요. 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청년부 예배 같은 경우에도 청년부 현장 나오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아서 청년들을 꼭 보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가는 청년들이 있고 진짜 예배를 마치고 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삶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다음 그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짜금의 차이가 엄청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뭐 현장에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만날 수 있게 할까. 물론 이것들이 오프라인 모임이면 좋고 또는 온라인 모임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진짜로 본인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되게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모든 청년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걱정도 있고, 뭐 교회끼리 막 이제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있다면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한국 교회가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양적인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에 모인 인원만 가지고 비교하는. 근데 사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청년 사역은 질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결국은 그 질적인 부분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도 이기는 거고, 그 공동체가 다시 그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코어가 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어가 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에서 제가 느낀 핵심은 리더를 어떻게 세우고 그 리더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청년 사역자 탑 리더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청년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소그룹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청년의 예배 후의 모임. 사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뭐 그 청년분은 원래 그런 쉐어링 나눔을 좋아하는 청년분인데, 예배가 끝나고 나눔을 3시간 4시간씩 하고 수련회 가면 밤새 해요. 예, 그래서 아침에 모든 행사는 9시부터 시작한다. 제가 하는 수련회, 담당하는 수련회는 아침 7시 뭐 이런 뭐 새벽 이런 거 없어. 그냥 9시에 일어나. 그래줬더니 뭐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던데, 그때만큼 지금 청년들이 막 그렇게 모여서 쉐어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장도 뭐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장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동체성의 회복. 네.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게 여러분 청년 사역에서 전도사님도 저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준비한 질문들은 다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못다한 얘기가 있거나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자격 없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근데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냥 되게 쉬운 그냥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뭔가 코치하거나 그런 건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럴 잘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좀 많이 부담되긴 한데, 혹시라도 만약에 겸손하시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제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이것들을 사역하면서 되게 많이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좀 같이 많이 마음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멘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호선아 하면서, 네가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면은 네가 사역하는 애들은
아무리 많이 성장해도 너만큼밖에 사역을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능력치가 오면은 네 밑에 아무리 날고 기는 청년들이 있어도 걔네들은 5까지밖에 못 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나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영적인 능력치를 10까지는 올려야 해. 그래야지 밑에 있는 청년들도 10까지 올라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역의 연수가 길어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보다 어떤 스킬적으로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어떤 행사를 할까? 어떤 것들을 새롭게 해서 어떤 것들을 디자인하고 어떤 수련회를 할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게 개인의 영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처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똑같이 그런 스킬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한 다른 어빌리티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보다 일단 본인의 영성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게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은 결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팀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깊이 있는 청년 사역을 해주시는 전도사님을 만나 뵌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할 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날탱이로 했는지 김치찌개만 열심히 끓여주고 뭐 다른 건 별로 해준 게 없는. 네. 청년 사역은 정말 매력 있는 사역입니다. 네, 굉장히 몸이 힘들고 나의 생활도 많이 없기는 해요. 사역자들이. 예, 나의 것을 많이 내놔야 할 수 있는 사역인데, 근데 그만큼 그때 나의 인생을 그만큼 이 청년들에게 헌신함으로써 그 청년들이 또한 나와 같은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청년 사역이 많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혹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오늘 내가 눈물 흘려서 뿌린 씨앗이 내일에 큰 열매가 되는 게 청년 사역입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늘 고통스럽게 뿌린 이 눈물의 씨앗이 내일의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일꾼들을 키워낸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저도 청년 사역 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모두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간이 됐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시고 어려운 중에 또 함께 자리에 해주신 우리 전도사님 항상 사역에 큰 열매들 있으시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사역자 고민 상담소 오랜만에 저희 또 특별하게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더 풍성한 사역 나눠주실 수 있는 사역자 모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